여러분 이 작품 보셨습니까? 한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작품인데 이 그림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부천 국제만화축제 전시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면서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 논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튀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핍박받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면서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만화가 2019년 영국의 풍자 만화를 표절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거듭 강조하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관련 녹취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만화 대회에 출품해가지고 한 그 윤석열 차라는 그 그림, 그 만화 하나 가지고 지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 지금 고발하고 완전 전두환 시대로 지금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묵직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고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 공공기관이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와 포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국감 상황 포함해서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 듣고 왔는데 윤석열차 이 그림 두고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도 그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봤고요. 네. 뭐 우선 윤 정부를 그런 식으로 풍자하는 시각이 워낙에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하던 거라서 놀랍지는 않았고, 저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문제다라는 문체부의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뭐 자유를 떠나서 어떠한 가이드를 주면서 그림은 어때야 한다, 예술은 어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내용적 측면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내용의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이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본인의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도 탄압하시고 이제 정치 풍자, 패러디를 한 웹툰, 만화마저도 고등학생에게 상을 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고요.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 정치적 논쟁이나 혹은 어떤 경제적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권이나 헌법적인 원리, 헌법적 가치들까지 훼손하는 것은 이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좀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좀 엄중한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문체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이 논란이 문체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튀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약속과 달리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해놓고 장관님 그런 됐어요. 그 조항을 삭제를 됐어요.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정치적인 것을 장관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모처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이시고. 네. 네, 일단 박보균 장관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금 뭐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라 이런 말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보거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라던가 승인 취소라던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윤석열차 만화라던가 또 정치
풍자하는 만화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냥 예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문체부는 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 편향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까 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예술 작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도 문화적으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문체부 장관 발언을 보시면 우리의 지침을 마치 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된다 보고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공개됐던 국무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임위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 그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 이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와 예술 또 언론과 자유 등에 대해서 이런 여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방식과 형식을 띈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좀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많은 이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그 우려가 보다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물론 문체부가 신중하지 못해서 사고 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까지 얘기 나오면서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침에 MBC 고발 사건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까지 이야기하면서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 그 부분도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자체가 국민은 없고 본인들 생각만 하고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 내기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 풍자에 대한 논란도 하나 있지만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표절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베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이걸 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예술 부분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는 좀 매우 엄격했어야 되고 또 학생 공모전이니까 학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은 좀 생각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이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열차 자체가 그 예전에 토마스 기차라고 해서 되게 네네.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다른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쓰였던 그림이긴 하거든요. 네, 그려볼 수는 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선거 때 윤석열차를 운행을 했었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유롭게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을 줬던 부분이니까 상을 받을 때는 표절됐더라고 의심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네, 일단 주최 측에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본다고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논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난감 열차를 패러디한 걸 가지고 저걸 표절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국민들께서 우습게 보실 것 같고요. 저 원작의 만화가 이제 영국 총리를 풍자한 만화였는데 처음으로 시대한 만약 풍자였다면 뭐 여러 가지 표절이 근데 성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되건 정치 풍자는 특히나 웹툰의 영역에선 패러디로 많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원작의 만화 또한 장난감 열차를 모티브한 거기 때문에 저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특히나 이 웹툰 시장에서 고등학생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표절이라고 하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이 국제 만화 축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또 예산 등의 지원을 끊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모의 사용 구형한 것 두고 이걸 염두에 두고 또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글쎄
글쎄요, 저는 그냥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늘 정부마다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문정부 때도 전대협 대표 탄압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자보 붙이고 그 대자보 붙인 것을 경찰이 또 데려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해 줄 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민주주의라면 그러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을 언급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께도 짧게 들어볼게요. 뭐 사실 이 웹툰이 표절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논문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지금 뭐 인용이다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웹툰에 대한 논쟁이 이제 더 이상은 또 문체부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재생산, 재증폭되는 거는 대단히 좀 제한해야 된다, 좀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학창 시절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의 역할을 맡았던 것을 가지고 탄압받은 적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정치적 풍자와 표현의 자유는 이 80년대도 보장받아왔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보장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네, 환기를 시켰지만 어쩌면 뭐 윤석열 대통령 갖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생들이 대자보 붙였다고 그거를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탄압시켰던 것, 그 부분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대응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현무2 미사일 낙탄과 관련해서 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사격 부대가 어제 사격 현장에 도착해서 사격 전 안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사격 훈련을 통해서 절차를 숙달하고 23시, 어젯밤 11시에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번째 사격인 현무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된 직후에 비행단 내 야지, 즉 비행단 내에 있는 골프장 페어웨이에 비정상 낙탄이 됐지만 군과 또 민간인의 인명피해, 또 화재나 폭발 같은 건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부대에서는 위험 반경 안에 있는 인원들, 또 차량의 접근을 통제했고 장병들은 모두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사격은 중지하고 계획됐던 에이테킴스 사격은 미사일 외관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또 미사일의 사격 재원을 3번이나 검증하는 등 안전조치 이후 시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는데요. 국감 이야기, 지금 사실 국민들은 좀 민생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상황부터 봤을 땐 민생 얘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뭐 과방위 같이 했는데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또 다른 이제 정쟁적인 뉴스만 나오게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국감 첫날을 한마디로 한번 준비해 와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저는 수리남 국감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으면서 정치만 있고 남이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국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저희 여당이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데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것은 이제 정쟁 그만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우리 민생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에 대한 거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리남 국감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저는 폭풍 전야 국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사 참사를 비롯한 경제 파탄, 국정 시스템 파괴, 하나하나 어느 하나 지금 거기에 플러스해서 외교 참사까지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행정부가 가진 독점적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자리가 국정감사의 자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경제와 민생 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말 치닫고 있는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유가 기름값이 높은데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고 계시죠. 아마 전기요금, 가스요금 더 올리실 예정이시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환율, 고금리 시대입니다. 지금 1,410원, 20원 돌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율에 대한 정책, 48조 한미회담을 가지고 마치 한미 통화수합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회담이 제대로 안 됐던지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 대출을 필요해서 많은 지금 추경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논의 글쎄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말 어제 하루 국감이었지만 하루 종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겠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부디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책임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생이다 뭐다 많은 말씀을 하시곤 있지만 사실 정치적 쟁점만 갖고 얘기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 내심 대선 불복하겠다라는 것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 지금 민생 이야기하고 지금 국감한 지가 대통령 바뀌고 5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은 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5개월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저희는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말하는 비전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꾸 정치적 메시지만 내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감을 할 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야 거기서 거기다 둘 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 듣지 말자라는 것이 네. 제 소신입니다. 네. 일단 허은하 의원은 수리남 국감 그리고 네. 장경태 의원은 폭풍 전야 말씀하셨는데 일단 남은 국감들도 국민들이 보고 듣고 할 겁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인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국방부 장관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이 국방부 관련 부대들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질문은 드리고, 맞다고 보시냐 부적절하다고 보시냐입니다. 저는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뭐 깡통 예산, 폐륜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에는 민생 강조하고 정부 비판은 자제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발언은 좀 보다 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포용력과 통합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국정감사의 지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건 지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도 대통령실 이전으로 490억 든다고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예상할 건데 최소 5천억 든다고 예상했습니다. 최소. 그런데 500억도 안 되는 490억 들었습니까? 490억으로 대통령실 사무실만 이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경호처, 비서실, 안보실, 그리고 이 101 경비단, 군부대 이전 다 이전 비용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500억 이하로 책정한 건 예타를 피하기 위한 것 꼼수 아니었냐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전으로 인해서 연쇄 이동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뭐 외교부 지금 영비관도 외교부 공간도 관저도 뺏었고요. 또 국방부도 이전할 겁니다. 10년 전 합참 이전할 때 비용이 1,800억 들었습니다. 올해 얼만큼 들지, 앞으로 얼만큼 들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수해 피해가 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본인 혼자 성공적으로 퇴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에서 했던 발언이 정말 이
서초의 모 아파트에 NSC에 준하는 위기관리센터를 마치 구성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언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국가안보에 대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서초에 있는 모 아파트에 할 예산은 있었습니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를 구성하지도 못했으면서 전화 통화로 마치 위기관리를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어찌되건 그 부분이 모두가 다 국정조사의 전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관저공사 또 영빈관 878억 예산 편성하셨다가 다시 취소하셨지만 또다시 국방부 이전 비용, 합참 이전 비용, 군사이버사령부 이전 비용 지금 하나하나 다 비용 추계해보면 최소 1조는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부디 옮기시는 건 좋다. 그렇지만 하다못해 구청 하나를 옮기더라도 5년은 걸립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한 달 만에 이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을 하더라도 2023년도 본 예산안에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제대로 연구 영역과 예타 등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옮기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중에 정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저희는 과방이니까 뭐 지적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저도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 과정에서 꼭 지적할 예정입니다. 예. 우선 뭐 이재명 의원에게 무리하지는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감에서 국감 스타가 되고 싶으신 건지 약간 유체 이탈 화법을 쓰시면서 무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 성과라던가 기본적인 국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기본적으로 모욕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의원께서 상대방의 당신 아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 핑계대지 마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그 DNA가 있어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산 이전하기로 한 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용산 이전하기로 한 얘기를 아직까지 하시면서 꼬투리 잡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좀 그건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용산 이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이 어떻게 들고 기본적으로 쓸모 없는 데 쓰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용산 이전 결정됐고 이미 옮겨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어제 그 국감장에서 감사원의 서면 통보 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에 국정기획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혹시 보셨습니까, 두 분? 네,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예. 이 문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요, 우선은 뭐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으신 네네. 거죠.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한 달 전에 뭐 깨진 바가지인데요. 이미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요. 또 감사원장의 임기도 오히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원의 독립적 헌법의 지위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와대 뭐 수석과도 상의하시고 사무총장께서 참 이렇게 이 소위 내통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조잡한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되건 제발 좀 국정 시스템을 파괴하지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통치를 하셔도 좋고 뭐 예를 들면 뭐 저희와 다른 통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찌되건 뭐 최대한 존중하겠고요. 다만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어떤 원리, 민주주의적 가치, 국정 시스템 등은 좀 파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이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등과 상의와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정말 이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장관 보좌관을 모아놓고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내리는 듯한 이런 지금 뭐 정무위에서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증언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제발 국정 시스템은 좀 제발 존중해달라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어서요. 그때 본격적으로 공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헌법적인 가치 어떤 거를 지금 침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근본적으로 문자나마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걸 전 좀 묻고 싶고요. 어제 저희 과방위에서도 그 총리실에서 내려왔다라는 뭐 가이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먼저 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걸로 한다라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건 알아야 될 테니까 올리고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정리한 것을 참고하라고 보내줬던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걸 찾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팩트도 확인해 보지 않고 실제적인 것도 없이 그저 문자 하나 보여진 걸 갖고 헌법을 침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론까지 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감사원의 이 기관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어찌되건 모든 이 국가기관에는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시행령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법무부가 예를 들면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든지 행안부가 있지도 않은 치안 기능을 두는 경찰국을 신설한다든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발언들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상황도 두 분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2주 연속 낮음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인데 BF7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F7 변이는 BA5 변이의 하위 변이로 8월에 처음 검출돼 현재까지 15건이 확인됐습니다. BF7 변이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BF7 변이가 유행하는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에선 2-3주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사망자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전파력과 위험도 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 확진자가 나왔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도 2주 연속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33명, 사망자는 16명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재감염 비율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가 계량 백신 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다며 추가 접종을 통해 올겨울 재유행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 12월에서 3월 사이 재유행이 예상되고 새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겨울철 유행을 잘 버티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발이 군 기지에 그대로 낙탄하면서 도발 대응 태세에 의문을 남겼고 영문을 모르던 강릉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개훈이 기자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실시간 강릉 모습이라는 설명이 함께 적혔습니다. 영상 속에는 새빨간 화염과 함께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실제 강릉에선 불꽃이 보이고 폭발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비행기 뭐 추락했다는 막 신고도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그 자세한 내막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이상 안 알려주니까. 언론사에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군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등의 추측성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소동의 원인은 사고가 아닌 군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한 대응 사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언론사에 보도 유예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알 길이 없던 강릉 시민들은 대응 사격이 끝난 뒤에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지난달 30일까지 한미연합 훈련한 뒤에 일본 쪽으로 이동을 했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오늘 오후 늦게 다시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미 핵 항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11만 톤급 핵 추진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은 슈퍼 호넷 전투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승무원만 5천 명에 이르는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불리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일본 상공을 날아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5일 오후에 유엔 안보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회의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넘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사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입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요청하는 피해 구제의 절반 이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수입차 업체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구매한 벤츠 E302 차량입니다. 전기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면 10번 가운데 5번은 먹통입니다. 충전이 완료됐다는 안내와 달리 계기판에 뜨는 충전량은 2%에 불과합니다. 구매한 지 한 2, 3일 만에 계속 차량 충전이 안 되는, 센터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차를 반송시켰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경제적인 그 이득을 보는데도. 또 다른 모델 마이바흐 S560 차주 B씨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아예 꺼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던 서비스 센터 측은 침수가 의심된다며 수리비가 1억 원이나 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침수 때 우리는 강남 쪽에 간 적도 없고 이제 무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결함 있는 차를 저희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미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입차 피해 구제 건수는 1,407건. 법인 차량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 데다가 개인이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점유율이 20% 정도인 수입차 피해가 국산차보다 더 많은데 반대로 합의는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구제 다음 단계로 분쟁 조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을 웃돕니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 업체 측에서 대부분 분쟁 조정을 거부합니다. 남은 건 결국 소송이지만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딜러들이 이 대처에 대한 방법이 다 틀리고 또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제조사를 대변해주는 지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사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업의 거부를 줄이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수입차 등록 대수는 27만 6천여 대. 해가 갈수록 수입차 점유율은 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가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제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입니다. 부산 학장동 학장파출소 모습입니다. 4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근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근무자 2명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을 했고 이후에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키고 보호자가 간호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훔친 모형 휴대전화를 맡기고 담배 같은 1,500만 원어치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대구 신천동 편의점을 비롯해서 2달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서 모형 휴대전화를 맡긴 뒤에 나중에 지갑을 가져와 계산하겠다라고 말해서 담배 10여 보루를 한 번에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6% 2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반면에 미국은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고 OECD는 평균 10.3%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4,364억 달러로 세계 9위이고 우리나라가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가져간다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호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입니다.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 보도합니다. 마이크론이 뉴욕주 북부 클레이에 대형 공장 신설 결정을 내렸습니다. 1,000억 달러, 약 142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It's exciting to note that this is the largest semiconductor facility investment ever made in the United States, right here in central New York. 마이크론은 미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타이완, 싱가포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 약 7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5%의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큰 지원에 따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 달 전 인수계약 파기를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가 또 입장을 번복해 트위터 인수를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서 인수계약 파기를 둘러싼 소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440억 달러, 6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이행을 강제하려는 트위터와의 법정 다툼을 10여일 앞두고 승소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There were all of these discovery rulings that she made, the judge made that largely favored Twitter.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다시 진행한다는 소식에 트위터 주가는 22% 폭등한 5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북 군산이죠.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된 지역에서 고려 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새로운 변수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깨끗하다. 야,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야, 대단한.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금.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무늬 청자잔이 출토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부터 고려 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 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 조사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유력한 그 해양 조운선들의 그 해운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 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 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근 의원님. 이 질의를 위해서 그 영상을 틀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제가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 본회의장에서는 소리는 안 들리게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영상과 소리를 같이 틀는 게 관례입니다. 저도 여기 뭐 10년째 감사를 합니다만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털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도 사선 의원인데 국정감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지금 처음에 이거 영상을 하나 틀어야 되는데요. 세계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BBC 소리가 나와야 저게 이해를 할 텐데.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회의 때는. 아니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어느 상임위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임위원장 한 사람들이 다. 아니 저도 상임위원장 했어요. 바로 직전에. 언제 영상은 들어줬어?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잘 안 들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김홍걸 의원님 질의 중이신데요. 이 방송은 국민의힘 간사님의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에 우려가 있다고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자막은 빼고 소리만 나는 거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막이 문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막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리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자막 안 띄우면 날라오는 것이 이게 느리게 한 소리입니다. 허락을 하셨으니까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화면을 내리시고. 지금 됐습니까? 하십시오. 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런 논쟁을 벌여야 하는지 이 장관께서도 답답한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난 뒤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해가 지는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서 쌀쌀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영동 중북부에는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은 14도, 광주와 대구는 15도, 부산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과 광주는 21도, 부산도 21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 연휴에는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